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곧 본격적인 협상이 열리는데요. 백악관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먼저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협력을 협상 카드로 꼽았습니다.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품목관세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 면제가 가장 큰 목표지만 어렵다면 낮춰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상호관세율 25%는 충격적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게 될 만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미 협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인교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는 어렵겠지만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a better idea to achieve reciprocity and to get our trade deficit down, we want to talk to you. We want to negotiate with you.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먼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tailed his calls with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We are going to prioritize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when it comes to these negotiations. 미국이 동맹인 우리나라와 우선 협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으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대행은 우리의 협상 카드인 조선과 LNG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고 무역 균형 측면에서 협력할 뜻도 전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70여일 만이자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달 만입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서도 양측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군사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발효를 16시간 정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에 조선과 미국산 LNG 구매, 무역 균형 분야도 핵심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 3대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장관 끝 협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를 비롯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대행은 미국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처럼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관세 협상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그러면서 최근 이뤄진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맞대응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며 일상적인 회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는 이참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틈만 나면 불만을 드러냈던 방위비 재협상도 시사했는데요. 관세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세와 조선협력,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여러 현안도 한꺼번에 논의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도 한대행과 이야기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불만을 나타냈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를 관세 문제에 엮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한국 방위비를 증액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보복에 나선 중국은 104%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다만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관대할 거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다룰 뜻을 밝히면서 협상의 셈법은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끝까지 가보자며 으름장을 놨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WTO는 현재 시간 8일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월 9일부터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2월과 3월에 중국 상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최근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며 달러 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달러 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11.2원 오른 1,479원의 거래를 마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역외 달러 위환 환율은 장중한 때 역대 최고 수준인 7.3993위안까지 오르며 7.4위안선을 위협했고 달러 원 환율도 이에 동조해 1,481.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발표에 하루 만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출고를 중단하거나 일시 해고에 나서면서 수입차 한 대당 수천만 원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상대국의 개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But if it's long term, what you're going to end up doing is creating trade wars, and nobody wins in a trade war. And then ultimately what happens is money freezes.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타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인 제규어 랜드로버는 한 달간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엔진 생산 공장 직원 9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는 고율 관세 부담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차량 출고를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나 아우디 차량의 경우 관세로 차 가격이 대당 3천만 원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락가락하는 관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수조 원이 드는 공장의 미국 이전도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에 시장은 매도와 같은 위험 회피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자 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생태계 핵심인 2만여 개 부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단 3조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부품은 82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입니다. 지난 3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25% 부과로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 19%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품사들의 어려움은 고용과 내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2만여 개 자동차 부품사들은 97%가 매출액 300억 미만으로 영세한 데다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3.3%에 비해 낮은 2.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긴급 유동성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을 2조 추가해 모두 15조 원 공급하고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1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출 물량 감소를 내수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20에서 40%에서 3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까지로 예정된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연장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주 경쟁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선수금 환급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은 조선사가 기한 내 배를 못 만들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으로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중형 조선사들이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특례 보증과 발급 기간을 확대하고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대응을 위해 거듭 10조 필수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경제 관련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9만 명 넘게 늘었지만 건설업 일자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늘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업이 21만 2천 명, 공공행정이 8만 7천 명, 금융보험업이 6만 5천 명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8만 5천 명이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도 일자리가 11만 2천 명 감소해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지명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민주당. 후임자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인사권 행사 배후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위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 요청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이미 최상호 부총리가 권한 대행 시절 국회목 2명을 임명해 일단락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 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민주당이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는 미스터 클린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면서 마 재판관은 좌편향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만큼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임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헌재는 어쨌든 드디어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어제 갑자기 임명을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무회의 이 날이었고요. 또 어저께 가장 중요한 게 선고 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네. 선고일을 잡는 것입니다. 6월 3일로 잡았는데 일단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저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딱 이겁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네. 보통은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쯤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인선을 해서 이미 한 달 전쯤이면 지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차기 대통령까지 미뤄지면 어떻게 되죠? 60일을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6명 체제는 못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것인데 아니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했느냐?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월 4일부터의 권한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있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부터는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직무정지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6인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 비어있는 헌법재판소를 더 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일부터의 권한대행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적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이제 대선 관리나 추경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이제 논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국론 분열의 격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론 분열을 더 자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전례가 없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과거 얘기입니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임명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때와 윤 전 대통령 얘기죠.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때와 파면될 땐 다르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몫이면 이거 지금 국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국회 선출해서 사실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건데 임명 안 했어요 그때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임명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게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말이죠. 계엄 국면에서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회동도 있었다고요. 그건 중대한 문제고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돼 있다고요. 네. 내란 방조 혐의 이런 부분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꼭 임명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6월 3일까지니까 6월 3일 대선이 결정됐으니까 말이죠. 전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6년 임기 아닙니까? 6년 임기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적극적 권한 행사에도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장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내겠다는데 네. 아마 권한쟁의 심판 낼 대상이 이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죠. 대통령은 몫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내기도 어렵고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만약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될 가능성이 커요. 별로 수단이 없다고 여기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건데 아무튼 네. 지나치게 적극적 지명권을 행사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마원혁 후보자 임명 안 하더니 말이죠. 느닷없이 임명하는 거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전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굳이 꼭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인물 이런 인사를 네. 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권으로부터 무슨 호응을 받으라고 한 건지 말이죠. 네. 이거 저로서는 이건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계속 될 겁니다. 아마. 네. 이건.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6인 체제를 둬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면 돼요. 그럼 7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2명 이제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제 18일 날 그만둘 거 아니에요. 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만둘 텐데 그러면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흔여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다고 위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마흔여 후보자를 이번에 임명했습니다만 네네. 이 2명은 좀 놔둬야 돼요.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국회 선출 같은 경우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고 사실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네. 부작위라고 해서 그때 위헌 심판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이거는 국회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죠. 며칠 기다려 2달 정도 2달도 안 남았는데 네. 이거 갑자기 임명하는 거 균형 맞춘다고 제가 볼 때는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한 것 같아요. 7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6인도 지금 심리하수인데 6인은 결정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7인 체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마흔여 후보자 임명 안 하더니 말이죠.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직권으로 이거는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권한쟁의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만약 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게 비춰져요. 왜냐하면 내 권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다라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네. 권한 대행이. 근데 이제 지금 국회가 이것을 권한쟁의를 할 적격이 아니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각하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어떠한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처분소든 뭐든 하더라도 네. 말씀하셨듯이 6인 체제가 돼요. 이걸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때면 이미
지금 그 권한대행의 대행이더라도 임명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3위는 지명하고 인사청문 좀 해주세요라고 국회에 보내도 국회가 만약에 인사청문회 뭐 청문을 안 받든 뭐 안 하든 간에 열흘만 있으면 다시 그냥 임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상, 그러니까 헌법상 또는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어떤 공방은 벌어질 수 있어도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뭐 어떤 법리적인 어떤 해석이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그 대행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만약에 전쟁 선포를 할 수 없습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법적인 없어요. 네. 이게 없다는 건 뭐죠? 포괄적으로 어떤 권한이든 다 위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헌법재판관만, 뭐 대법관만 임명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유를 댄다고 한다면 정치공학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몫이잖아요. 두 네. 사람이. 그렇다면 보수 진보의 어떤 균형이 5대4나 6대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특히나 국회 3인 중에 1명을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2명 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 선출을 하는 어떤 바람에 국회 균형 자체가 5대4에서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네. 6대3 정도로 진보가 6명이 되는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대로 된다면 약 한 5대2대2나 5대4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정치공학적인 그런 그 판단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정치권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에 충격이 예상되고 있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EU 등 주요국은 보국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하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 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피해 기업을 적기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1천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 대응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전략산업기금 등 금융 지원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 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부품기업 등 관세 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수요 충격을 보완하고 투자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 의장 생산 시설의 조세 특례를 지원합니다. 최근 조선업 기회 요인이 선박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 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중형사 RG 발급 기간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 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중형 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담이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10조 원 규모의 필수추 경안이 곧 발표가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증액하겠고 또 구조적인 개편도 함께 진행을 해서 첨단 사업 금융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 기업에 2조 원의 추가 공급 등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권 주자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김 장관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아요. 입당을 해야 되겠죠. 입당하고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이제 장관직 그만둔 게 뭐 대선과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워낙 의견이 갈렸어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분들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또 헌재를 해체해야 된다. 헌법 개정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에서 정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뭔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이 탄핵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린다면은 누가 어떤 쪽에 그 인물이 후보가 되더라도 탄핵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게 상당히 그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같은 거 이런 게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그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가서 이제 대화도 나눴고 아직도 이제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말이죠.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손절이라는 단어까지 안 쓰겠는데 일단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거거든요. 헌재에서 8인 전원 일치로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 과연 그래가지고 대선에서 중도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을 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대단히 초단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거 국민들께 좀 반성을 하고 진솔하게 반성을 하긴 했는데 대단히 형식적으로 드린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제 출마 선언은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죠. 그런 점이 참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뭐 적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대행은 대선의 디귿자로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평생을
어떤 뭐 경제 쪽에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또 각 어떠한 진영이나 어떤 정권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요직에 등용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야망이나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직에 뭐 총리라든지 두 번이나 총리를 하고 말이죠. 네. 이런 그런 경력을 쌓아왔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 박지원 의원이 뭐 약간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뜻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그 선출직 공무원의 뜻이 있었다면 했어야 될 어떤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거나 뭐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무원에서 공격당한 어떤 소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살짝 비춰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뭐 많은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부인이라든지 처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절대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독주를 이어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외연 확장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한 그 한계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네. 확고한 지층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아무튼 간에 30%대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직은 안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워낙 이 확고한 이게 지지층이 확고하지만 더 이상 잘 확장이 안 되는 외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난 탄핵 정부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뭐 이른바 포비라는 단어까지 쓰는 분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대가 넘어가야지 이제 뭔가 이제 지위를 굳힐 수가 있는데 네. 위치를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나가냐면 전 그래서 이 확장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중도층들에게 좀 안정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이제 사실상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 대선 국면에서는 제가 사실상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아무튼 이 사실상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도 보수로 이제 확장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쌓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 네. 이걸 완전히 탈색시키는 게 그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랑 비공개 회동을 했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이후에는 네. 아마도 그게 굉장히 큰 이제 프레임이 될 겁니다. 이 비명계라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에서 어떤 그 프레임을 짜거나 혹은 앞으로의 어떤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사실상 예전에 이낙연 후보가 경쟁할 때처럼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 가면 당원들한테 사실상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구도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돼서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 또는 김경수, 김부겸 이 비명계로 이야기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떤 이분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개헌이다. 네.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확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분 계속 이렇게 물밑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합동 작전하자라고 네. 아마 지금 회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 선언은 잠시 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사 준비 작업을 거의 마치고 이르면 오는 금요일쯤에는 퇴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 경호를 담당할 전담팀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닷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화물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옮길 짐 분류 등 관저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물론 퇴거 시 이동 경로와 경호 대비 등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 점검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퇴거 일정이 통보되면 경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일 이동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선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이동할 경우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담당할 전담 경호팀도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초동 사저와 인근에 상주하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10여 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사저로 일단 옮긴 뒤 시간을 두고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어느 정도 끝마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나섰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어느 정도 매듭 짓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 상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 거의 전원이 계엄 사건에 투입돼 있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 상병이 숨진 경위를 숨기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작년 고발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계엄이 터진 이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제 불소추 특권도 없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또 다른 사건들도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에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길이 트럭과 사람들로 꽉 막혔습니다. 공사자재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위대와 해산하려는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양측의 합의로 대치가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은 장관 보고 없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대외비인 사드 기지 조성 관련 정보까지 반대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지시한 걸로 특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20년 5월
2급 군사비밀인 미사일 장비 교체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대 단체를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반대 단체가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공권력도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서주석 전 1차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국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교상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을 약속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건 대장동 주민 의견을 수용한 시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 전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 시위를 주도하는 배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1심과 뒤집힌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다음 달 2차례 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13일과 27일을 추후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공판에서 오는 27일의 경우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며 대선은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우선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대표 측에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어제 오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했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동향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은 시간은 오후 5시쯤. 이들의 동향을 살피던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곧이어 북상했는데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배설 등 남북 차단 작업을 하다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침범한 곳은 그동안 관련 작업이 이뤄졌던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전해 동부전선에서도 조만간 차단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찰 혹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떠보기 작업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동계 훈련으로 일시 중단했던 철책 보강과 지뢰 배설 등을 재개한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6일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고 당시의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완전히 잃고 뒤집힌 모습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조종사가 끝까지 민가를 피하려 노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대구 서변동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세찬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흔들리더니 벼랑간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확대해보니 헬기는 이미 균형을 잃고 옆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종사를 구하려 해보지만 추락과 함께 붙은 불이 금세 거세진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주민들은 헬기가 크게 휘청이는 순간에도 민가를 피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그 민가에 안 떨어지려고 그 항공 기사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곡식도 별로 없고 농작물도 별로 없고 또 민가에 떨어지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아서. 사고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은 군과 경찰 항공대를 합쳐 40년 가까운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친구에게 산불 이재민과 푸른 사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항상 자랑스럽다는 답장을 보낸 게 고작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은 그 산불 그 진화에 쏟겠다고 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죠.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겨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까지 현장 확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김포공항으로 헬기 잔해를 옮겨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달려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 매장인데요. 아이폰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10대 중 9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가격은 $1,599 정도인데 이대로 관세가 시행되면 최대 $2,000,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미리 사두려는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Things that need replacing, what are the items that are going to cost a lot, and one of those things was electronics, so we ended up buying some electronics that, just needed some upgrading.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고 재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패닉 바잉, 이른바 사재기는 생필품 쪽에서 더욱 심각한데요. 휴지와 계란을 사두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1970년대 불황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공포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떨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In 1960 to the 70s, the recession happened when people went out in the streets, started burning places, and I couldn't even come out. My mother wouldn't even let me come out. It's going to be worse. It's awful. Scarlet survival. I'm going to survive, I don't know. It's already expensive. Keep on pinching pennies. What else can I do?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연구기관들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대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불똥은 우리 식품업계로도 튀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출액 13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쓴 K푸드. 특히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이란 입소문을 타고 미국 수출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 시장 중 1위입니다. 여세를 몰아 정부는 올해 140억 달러로 목표로 잡았지만 미 상호 관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원료 구매 자금과 수출 바우처, 수출보험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외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현지 박람회 참가를 돕거나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식품관 입점 등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25%의 비용 추가를 눈앞에 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로 한국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말씀해 주신 방침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측이 우리 농산물 검역 기준과 유전자 변형 식품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터라 예상을 넘는 강도 높은 압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출 기업들과 함께 미 상호 관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지만 불확실한 환율과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반응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K푸드의 미국 수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이제 오늘 오후 1시를 넘기면 25%에 달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됩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여파 어디까지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를 상대로 25% 그리고 또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가장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당장 수출품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 모든 제품이 25%의 추가 관세를 맞게 됩니다. 지금 25%라고 발표하는데 총 관세가 25%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기존 관세 플러스 25%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예. 25% 플러스 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5% 관세가 붙으면 그 관세는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다 이러면 미국의 수입업자도 현대거든요. 예. 그럼 결국 현대차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매출량의 25%를 추가로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 10,000불 같으면 25,000불, 뭐 100만 달러면 25,000달러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부담. 그런데 25% 정도면요. 그동안에 자동차 팔아서 낸 수익이 10%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렇습니다.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예. 그런데 그 매출액의 25%를 관세로 내라? 그러면 뭐 완전 적자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불똥이 떨어진 게 이 자동차 같은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 표면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관세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주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요. 상호 관세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가 높으면 그 상호작용으로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보면요. 미국의 상대방이 관세율이 높든 낮든 이거 관계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 예. 그 나라를 때린다는 것이고 이번에 각국별 관세율도 대미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의 목적은 아주 확연하게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25% 적자를 보면서 팔 수 없을 테니까 예. 이 외국산들이 미국에 아예 팔지 않거나 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팔기는 계속하되 그 가격을 미국 내에서 올려버리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예. 수출국을 잡으려고 관세를 올렸는데 그 폭탄은 거꾸로 미국의 소비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지가 워낙 강고하고요. 종래에 한두 번씩 즉흥적으로 나오던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오래 준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단계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관세로 무역 적자를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뭐 운명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적어도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면 미국도 무역 적자 해소로보다는 오히려 적자가 심화될 수 있고 물가의 전가가 많이 된다면 예.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호 관세 앞날은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뭐 니만 교수 같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바로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정말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교역량 감소 같은 그런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자, 우리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통화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글, 또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볼 때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한미 정상 간의 이 국제 통화는 매우 유용했다. 서로 간에 상당한 오해를 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맹국이니까 가장 잘 대해줘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현지 언론들의 분석으로는 한덕수 대행께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때린 것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거든요. 예. 그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뭐 자신의 우군을 하나 만났기 때문에 크게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 한국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 대목에 관해서 두 정상 간에 좀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개발.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액화 천연가스 개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 이것도 협상 카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게 예. 조선산업에서 한국이 배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함정을 한국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산, 무기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지금 꼭 집어주신 대로 LNG, 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인데요. 북극에 알래스카 북쪽에 엄청난 규모의 LNG가 지금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앵커리지 쪽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예. 끌어와서 그게 LNG 배로 이렇게 전 세계에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미국의 엑슨 모빌 같은 회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아니면 이 대목에 뛰어들 업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LNG 선을 앵카리지로 끌어냈을 때 바로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또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나라, 알래스카 주변에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토건, 건설 이런 쪽에서는 세계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반가운 것은
그동안에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예. 엑슨 모빌은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상하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이 알래스카 LNG의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 개발이 사실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분야에 같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느냐 이 대목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도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하나는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도 혹시 이번 협상에 같이 포함이 돼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은 관세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한두 시간 후면 시작이 되는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보다는 오히려 다른 안들, 이를테면 미국 제품을 많이 사준다든지 또는 일본 엔화 환율을 평가 절상을 시켜서 미국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아주 미국이 돈은 일방적으로 내고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미국 입장에서 하는 카드로 한국이 돈을 좀 더 내라. 얼마든지 그 방안은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 미국에서 방위비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대신으로 미국 국채를 한국 정부가 좀 사달라. 이런 협상 카드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임시적인 기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24년 11월 5일인데요. 그때부터 관세 폭탄, 세계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사실은 좀 흔들리는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간을 많이 잃었는데요. 그러나 한미 관계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전개는 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폐해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금 50여일밖에 안 남은 현재 과도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회 등을 통해서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서 우리 전체의 국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건 주는 그런 어떤 힘을 실어주는 완팀 코리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미중 갈등이 정말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추가로 던졌잖아요. 104%가 된 건데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진심인 겁니까? 현재로는 대항하겠다는 의지가 한 50%. 그리고 또 50% 정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화하자. 그러니까 강온 양면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상무부 공식 발표를 보더라도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하면서도 그래도 대화는 하자. 예. 이렇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높다. 치킨 게임 양상이다. 지금 104%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엄청난 금액, 엄청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걸 때리게 되면 중국도 같이 맞받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터진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확산 비화될 수 있다. 그런 점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에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관세 외교에 나설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선과 관련한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가방 벗으시죠. 미국행 항공기에서 탑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미국행 여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등을 있을 예정입니다. 여객 여러분께서는 저 방송 끝나야 되나요? 끝나고? 백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s security levels for all passengers bound for the United States has been passed, it is required to 자,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위해 인천공항 앞에 기자들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영기에서는 두 번째인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질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내란 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제게는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또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첫째,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법적 전권 법적 카르텔, 또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 자금에 지금의 거대 정당으로 나눠주는 정치 자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정치 바우처로 나눠주는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습니다. 둘째,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대연정으로 극단의 삶, 또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 개혁을 주고받는 기회 경제 빅딜 통해서 새로운 빅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쉽게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 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 국가 책임제로 간병 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경제 감세 중단과 국가 재정을 새로 하면서 채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2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세금 빅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함께 보셨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지금은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이며 김동연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경제 5대 빅딜 구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주자 가운데 두 번째 출마인데요. 자세한 출마 내용은 곧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장중에 1,477원까지 올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환율이 무려 1,486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제 종가가 1,470원대 그리고 장중에는 1,480원대를 뚜르면서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라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87원, 1,500원에 가깝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2,323포인트, 0.48%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5%가량 떨어진 65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따뜻하겠지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까지는 하늘만 흐리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퇴근길 무렵에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는 밤부터 확대해서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거리마다 핀 봄꽃은 아쉽게도 일찍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내리는 비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남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해서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40mm, 남부지방의 5에서 20mm, 수도권 등 중부는 5mm 안팎으로 곳에 따라 하루에서 많게는 나흘 정도의 단비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의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제 발원한 황사는 지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대기 상층을 지나면서 오늘과 내일 비에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겠지만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출근길도 쌀쌀함이 덜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수도권과 전남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도 모레까지 기온의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반짝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오늘 오후부터 해상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또 서해안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환율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지금 장 초반인데 장중 1,487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후의 최고 기록인데요. 2009년 3월 6일 1,597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업소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